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예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명순 여기 볼게요. 36세 여자로 옆구리에 통증과 숨이 차서 병원에 왔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는 게 활력 징후. 오케이? 학생은 뭐를 하라고 구체적인 디렉션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경력 정치, 신체 진찰, 환자와 상의. 그 다음에 뭐 이 밑에는 동일합니다. 모든 시험에 1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종이 올리고 5분 내에 나가서 답을 해야 합니다. 이거 똑같고 요 위에 있는 8줄까지 9줄까지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 15초? 5초? 내가 5초 읽어요. 제가 방금 읽었는데도 10초 안 걸렸어. 이걸 읽고 자 그러면은 뭘 물어봐야겠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감별진단을 모를 것 같아. 그걸 생각해서 미리 적어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환자를 이게 이제 최종 출제된 문제예요. 근데 CPX 특징이 이 문제를 보면 그냥 학생들이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수행해야 될 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SP라고 보통 부르죠. S가 뭐죠? 페이션트인데 뒤에는 표준화 환자니까 스탠다디제이션인가? 잘 모르겠네 뭔지. SP라고만 항상 불러가지고. 근데 그 환자에게 디렉션을 줘야 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훈련용 대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 대본의 예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 요약본을 한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증상, 진단명. 자, 중요한 게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진단명이 정해져 있어요. 봐봐, 진단명 없이 그냥 복통. 그러면 SP한테 MM501 복통을 호소하세요.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복통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찾아내야겠죠. 근데 그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꼭 맞춰야 된다? No. 왜? 꼭 맞춰야 되는 건 사이시험이야. 사이시험에서 맞춰야 되는데 그 몇 점이라고? 5점이야. 그러면 내가 접근을 잘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아니 말이 됩니까? 진단을 틀리고 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이런 점들을 봐서 이질환일 것 같다고 얘기한 거를 환자는 난 내 진면으로 아니까 이 새끼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런 진단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행하였다 안 하였다의 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시험 맞추려면 진단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진단명에 따라 내가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틀려도 그 불합격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진단명은 아까 뭐였어요? 그 위에 거가? 옆구리 통증과 숨이 차서 왔죠. 그런데 왜 그래? 외상성 늑골 골절. 이제 나쁜 소식은 보통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HIV가 기출에서는. 그래서 샤워하다가 우연히 만져진 우측 멍울로 정밀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뭐 이거 말고 길었어. 아무튼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 검사 결과 및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진찰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만 얘기하면 돼. 검사 결과 얘기해주고 치료 계획 얘기해. 이거 10분을 주는 거죠. 기출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 후 원격 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근치적으로 치료 불가능함을 알린다. 이게 있고 HIV 확진, CT 한다 위암, 그 다음에 유방 멍울 해서 유방암, 그 다음에 백혈병 태아, 그치 이것도 있다. 세 개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을 이제 치료 불가능하거나 다른 것들을 알리기 아니 말기 상태 나옵니다. 이제 관절 근골격의 3개가 있어요. 관절 통증, 그 다음에 허리 통증, 목 통증 3개가 있고 피부는 발진이 나오죠. 하나 나오는데 하나씩 봅시다. 관절 통증은 보통은 봐봐.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프다 그러고 목 아프면 목 아프다 그러잖아. 근데 관절 통증 어디가 아픈 거야? 여러 군데가 아픈 거야. 불특정하게 아픈 질환이 뭐가 있어요? 불특정 관절이 아픈 게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죠. 그래서 뭐 11개 중에 4개가 아픈데 뭐 대관절 몇 개 중에 몇 개, 뭐 소관절 몇 개 중에 몇 개가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잖아. 아시죠? 네. 그러면 관절 통증이 다발성 관절 통증이 오면 RA를 먼저 생각해 줘야죠. 근데 이제 OA도 여러 군데 아플 수 있어. 내가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관절에 염증 반응과 비염증 반응이라고 돼 있죠. 비염증 반응은 골관절염은 많이 다른 거야.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무릎이 아픈 거야. 뭐 손을 많이 써서 손이 아픈 거야.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달아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염증성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가면역성 질환이 제일 흔하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는 골관절염, 여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아까 단관절은 아닐까 해서 없다 그랬죠. 왜냐면 거기 아픈 게 나와. 다발관절 중에서 루푸스, AS, 배책, 쉐그렌 이런 것도 관절 침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뭐 배책 때문에 내가 그 구강 궤양이 있고 뭐 이런 데에도
안 불편하고, 봐봐, 입이 좀 허네, 피곤한가? 뭐 이렇게 있다가 관절 아프면 그때 병원 온단 말이야. 관절 아프다고. 그러면 구강궤양 얘기는 안 하지. 왜 이거랑 뭐 했다고 사람들 생각 못,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잖아요. 매체병이 있으면 뭐 구강궤양, 성기궤양 있고 뭐 관절 통증 있고 알지만 그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럼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RA가 제일 흔하지만 류마틱 디지즈 중에서는 관절을 침범하는 병은 굉장히 많지만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동반 증상을 물어봤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관절로 해서 뭐 섬유근통도 있고 윤활염, 힘줄염, 윤활막염 있는데 보통 그러면 되게 스페시픽한 관절만 아프게 되니까 클루를 잡기가 힘들어요. 거기 뭐 MR을 찍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감별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RA, OA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개를 감별하는 질문을 잘 물어봤는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이제 다른 베쳇, 쉐그렌, 루푸스 나 뭐 AS,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질문이 관절이 아파요인데 이 관절 아픈 건 허리랑 목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러면 이 관절 통증은 다발 관절 통증을 줄일 가능성이 일단 제가 보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절 병변이 염증성, 비염증성 있고 단일, 다발 아니면 관절 외 병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관절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관절 병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통증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 특정한 질환들, 그 류마틱 디지즈에 대한 특정한 질환들에서 물어본다. 그래서 다발 관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나중에 류마티스 내과 다 배우셨겠지만 손 관절 중에서 DIP가 아픈지 PIP가 아픈지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산전지찰인데 산전지찰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이제 임신 중 질출혈이 있어서 내원하였다. 소변 검사에서 당연하게 내원하였다. 이런 식의 환자들이 오면 그래서 증상과 관련된 병력을 청취하고 분만 예정일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필요한 산전지찰을 시행한 후 논의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임신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그래서 임신 가능한 상황은 이제 기출도 마찬가지지만 임신 후 첫 방문. 무월경인데 아마 임신 그리고 자기가 테스트기 해봤더니 임신이라서 왔어.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검사랑 그런 걸 시행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부인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 임신 중 이상소견이 있는 거야. 어떤 이상소견이 있어? 질분비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양막 조기 파수를 의심하는 거야. 임신 몇 개월인데 질분비물이 늘어섰어요. 그럼 무슨 테스트를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배우죠. 그 키트 해가지고 나이트레이트가 아니라 이름이 니트라제, 네, 그거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초기랑 후기랑 이거 산부인과 소스인데 원인이 다르다고 돼 있어. 그래서 초기는 절박유산, 자궁의 임신, 포상기태가 많다고 돼 있고 후기는 전치태반, 조기박리, 파열 이게 많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소변검사상 당이 나왔다. 이래서 오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보건소에서 검사했더니 당이 높다 그래서 왔다. 그러면 아니면 OGTT가 이상 있다. 보통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해가지고 산부인 임신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쿠폰을 줘. 그 쿠폰을 가져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워낙 애를 안 낳아가지고 다 쿠폰을 주면 그거 가져가면 공짜야.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뭐 했더니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GDM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혈압이 높고 단백뇨가 있다. 프리에클람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온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뭐를 물어보고 무슨 검사라고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복통이 있다. 이제 복통 때 학교 다닐 때 배우지만 산과 시간에 앞배랑 일반 산통이랑 차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면 조기진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억울한 거지. 산전진찰이라는 큰 항목을 하나 주고 그 안에 산과의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순환기 내과는 두근거림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병이 몇 개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산전진찰 그래가지고 다 내놨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산전진찰 했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 평가, 그래서 기본평가, 나이, 상과력, 가족,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돼요. 나이, 상과력, 가족력, 병력, 영양평가, 이런 거 물어보고, 위험문제 관리, 이런 거, 과거 질환이 있는지 물어보고, 첫 방문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 한 항목을 위해서 상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문제인데, 저도 사실 제가 상과 의사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상 임신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정상 임신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어떤 거를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는지, 합병증, 고의원 임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걸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정상과 비정상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볼 때 이게 이제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관건입니다. 산전이 왔다 그러면 물어볼 걸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왜? 물어볼 거 많으니까. 그래서 월경력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라스트 메스트럴 피리어드 물어보고, 초경 나이, 주기 이런 거 물어보고, 상과력, 부인과 병력, 약물 복용, 그 다음에 기본 과거력 같은 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음에 이제 소변 검사에서 임신이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을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거를 봤을 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를 4개의 리스트를 가지고서 그걸 딱 연습을 다 적어놓으라고. 그럼 물어보는데 어쨌든 분비물 있으면 양상은 어떤지, 양은 어떤지, 색깔 어떤지, 냄새나 통증, 공만 여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출혈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당이나 혈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단뇨나 거품뇨 이런 같이 있는지, 두통 시야장애나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보통은 GDM은 엄마가 있으면 딸도 잘 있죠.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가 있죠. 있어요. 뭐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 있어. 뭐 프리에클람지아도 어느 정도는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됐고 위치가 어딘지, 양상이나 빈도, 강도, 아니면은 아노렉시아, 노지아, 보미팅 같은 게 동반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모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물어야 될 게 많다. 일단 많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 물어보면 이제 임신 반응 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그리고 월경과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과력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패스트 히스토리 물어보고, 기형아 부만 이렇게 있는지, 피임. 중요한 거는 만성 피로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십니다.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이거를 문제로 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를 내는 의도는 어떤 거냐면, 뭐 이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피로가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 아니면 항우울제 같은 거 먹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의욕이 없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원인이 하나도 없이 그냥 피로해가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 맞는지,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피로의 주요 특성, 그 다음에 유발하는 질환 이런 거 검사할 수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뭐 이거는 학교답게 안 배우지. 안 중요하니까. 이걸로 죽지 않잖아, 환자가.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8가지 특성 중에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냥 이유 없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이것도 뭐 티오리는 많은데 장내 세균 총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죠. 근데 이거 물어본다면 이 중에 8개 중에 4개니까 만성피로 증후군이시냐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기질적 원인을 배제를 먼저 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질적 원인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아까 있었지 여기 하이포타이로이디즘, 여기 보면 대부분 하이포타이로이디즘 아니면 하이퍼도 생길 수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크로닉 하트페일도 몸이 카킥식하고 피로하다 돼 있고, CKD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약 먹거나, 아니 빈혈 생겨도 뭔가 처지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 많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가능한 질환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 수면 부족 아니면은 무호흡증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컴퓨터 하면서 피곤하대. 잠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잘 때 코 고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이 단체 생활할 때. 왜냐면 수면 무호흡하면은 밤에 잘 때 머리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슬립 apnea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단순히 수면과 근접되는 게 이거고, 만성피로 증후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피곤할 때 간염이 걸리면 그게 피곤하다 그러죠. 그래 보통 피곤하다고 간 검사 좀 해봐라. 우루사 들어보시죠? 우루사 먹으면 안 피곤하다며. 그 다음에 정신신경입니다. 정신신경. 이거는 5개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기분 변화. 여기서 이제 기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기분이 변화가, 무드 체인지에 있어서 매닉해지는지, 디프레시브해지는지인데, 보통 디프레시브해지는 게, 여기서 나온 기출에서도 그렇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협의에서도 우울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해요. 그럼 우울해요를 이제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원발성은 뭐냐면, 내가 그냥 우울증, 기존적인 우울증이나
정신과 병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울장애, 스키조, 적응장애 이런 거 원발성이라는 거 프라이머리고 속발성은 세컨더리인 거야. 왜 세컨더리 생겨? 분만 후 우울증, 포스트파tum 블루 아니면 갑상샘 저하, 암, 약물 때문에 들어가는 속발성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기분이 우울한데 우울하면 왜 우울해? 당연히 MDD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잖아요. 그게 높겠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원인 때문에 우울할 게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당연히. 지난주에 남편이 죽었어. 그럼 우울하겠지. 근데 물론 그런 병원으로 오진 않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MDD라고 생각을 해. 근데 혹시 MDD가 아니고 다른 세컨더리 디지즈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드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울증인지 신체 질환에 의한 2차 질환인지의 감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왜냐면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이니까 대충 뭐 면담 잘 한 다음에 약 잘 드시고요. 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도 2차성 질환에 의해서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가능성이 있는 게 당연히 우울증이 제일 많은 거는 MDD랑 바이폴라 디스오더죠. 그 바이폴라가 디프레시브 무드랑 매닉인지 하이퍼매닉인지 원투가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산우울증, 월경전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 애도 반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감별할 수,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감별할 수, 학생 수준에서 감별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한 감정이. 근데 뭐가 제일 많다? 당연히 MDD가 제일 많지. MDD가 제일 우울하니까. 다른 거를 감별하는 질문들이랑 피지컬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상 몸의 기분 변화와 우울증, 다른 2차성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 사파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울 사파. 그래서 얼마나 하루 종일 우울한지 수면이랑 밥 먹는 게 제일 그러니까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울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뭐 우울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다든지 식사를 못할 정도로 우울하신가요? 그럼 대답하겠지. 이게 제일 객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울하다고 왔으면 우울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CC가 있으면 온센 물어보고 우울한 거에 대해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우울 사파가 어떤지를 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2차성 원인으로서 신체 질환, 약물, 그 다음에 정상 애도 반응, 사별했어. 슬프겠지. 그럼 이건 당장 약 먹는 것보다 시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체 질환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증상 확인, 우울한 걸 먼저 물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식욕이나 체중 변화, 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우울 사파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했고 아까 죽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울증에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죽고 싶냐? 이러면 안 되고 삶에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죽는 게 낫겠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혹시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얼마나 말이 좋아. 봐봐. 삶에 가치 없다고 느껴지거나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뭔가 멋있잖아.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받는 병, 다른 병 아니면 다른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전신질환이나 약물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굳이 물어보자면 갑상선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아까 기분이 들뜨는 시기가 양극성 정도 물어보고 술 때문에 우울한 이런 거 다 같이 물어보라고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울감에 대한 우울